매주 월요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들을 가장 명쾌한 법리로 풀어주시는 분이시죠. 진실의 파수꾼이자 정의를 구현하는 정의규현 김기현 변호사님 모시고 다양한 전국 현안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송하네요. 안녕하십니까, 김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오늘은 네. 또 애도 소식 먼저 전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해찬 전 총리께서 베트남 출장 중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예. 정말 우리 정치사의 거목이자 든든한 어른이신 분이 돌아가셔서 정말 안타까웠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사실 이제 일주일 전쯤에 행사장에서 뵀어요. 아, 네네. 네, 그때 어떤 이제 행사 가셨어요? 영종도에 이제 어떤 출판 기념회 네. 박광훈 후보자 나가는데 거기에 오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어서 음. 하는데 아마 저를 뭐 유튜브나 TV로 보셨는지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리고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와 인지력이라든가 막 이런 거는 정말 팔팔하시구나, 네, 아무 네. 문제 없구나 했는데 다만 몸이 좀 불편해 보이시긴 했습니다. 네, 네. 다리가 불편하셔서. 네, 걸으시기 조금 맞습니다. 불편해하셨잖아요. 그래서 축사도 앉아서 아. 하시고 그래서 신체적으로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하시구나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심근경색으로 되실 줄은 상상을 제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해찬 세대라고 옛날에 네네. 유명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해찬 세대거든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도 이해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성함은 알고 세대는 있었는데.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커가면서 이제 어떤 분이다라는 걸 알면서 더욱 더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교육부 장관으로만 알고 맞아요.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 대통령님들의 거의 비견되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업적을 듣고 많이 존경심을 가졌던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네. 명복을 빌면서 오늘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결국 지명 처리를 하셨는데요. 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 처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결국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청문회에서 보통 낙마 사유 중에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제가 꼽기로는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 탈세, 그리고 입시. 음. 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의 맞아요. 입시나 예. 병역 네. 이게 있는데 다 나와가지고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걸 임명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정말 많이 화가 나신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다만 대통령이 이제 이해운 후보자를 임명한 게 이제 진영에 상관없이 유능한 통합과 사람을 실용. 네. 등용하겠다는 국민 통합 차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한번 지명을 하신 건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앞으로 그렇죠. 국민 통합은 뭐 어차피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나 뭐 저런 보수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도 향후에 누구를 더 추가로 등용할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지명하는 족족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게 국힘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네네. 일단 한 명 간다고 했을 때 아주 그냥 물어뜯어서 완전 그렇습니다. 망신을 줘서 다시는 나갈 생각도 못하게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예.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그렇진 않을 거 아니냐. 저쪽에도 뭐래도 좀 다 그런 거 깨끗한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찾아서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식이면은 이제 다 그러면 야 이거 안 그러니까요. 되겠네. 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향후에 굉장히 좀 고심을 하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그래도 듭니다. 통합과 실용의 어떤 인사 정책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예.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해운 이제 지금은 이제 후보자는 아닙니다만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죠. 부정청탁이라든지 부정청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뭐 갑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떤 부분들이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될 대목일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사는 사실은 뭐 갑질을 했다고 수사를 할 수는 없고 이제 네, 형사처벌 대상이 돼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두 개죠. 그 아파트 청약을 부정 부정한 청약한 거. 방법을 네, 써서 네. 했다는 거. 요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고요. 주택법 네. 위반으로. 그리고 아직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나요? 어, 언제 뗀지 정확히 제가 잘 아마 모르겠네요. 제가 그 아파트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3년 이하면은 3년이면 공소시효가 5년이죠. 5년이기 예, 때문에 예. 아마 2021년 이후에 청약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 알아봐야 네네.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예, 공소시효가 그럼 아직 시효가 남아 살아 있고. 있고 수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아마 고발도 이루어진다고 아마 제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보수 단체에서 한다고. 했을 예, 것 같아요. 했을 것 벌써 같습니다. 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예, 수사는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세금 문제입니다. 뭐 영종도 땅 네, 건도 네.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최소한 국세청에서의 어떤 조사가 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윤리위원회에서는 징계 결정이 났는데 마치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처럼 하더니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다 아시겠지만은 뭐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막 바로 고소고발 그렇죠. 들어가고 예, 막 예. 손해배상 청구 10억씩 하고 혹시 뭐 당하셨어요? 아니 저는 당하지는 아, 않았습니다. 네, 예, 잘 요리조리. 그래도 피해 나가면서 예. 이건 사실이 아니라 주장이고 평가일 뿐이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뭐, 예. 그런데 그런 거 굉장히 잘하시는 맞아요. 분이거든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근데 희한하게 이건 굉장히 자기한테 중대한 문제인데 소송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이건 뭐냐 안 될 못 걸 이길 알고.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쉬쉬하고 하면서 이제 막 사과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제명이 안 되게끔 네. 해보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게 고소고발이나 민사 손해배상은 오래 걸리잖아요. 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 결과 나오면 다 까먹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때까지 자기 계속 주장할 수 있거든 그렇죠. 그냥. 예. 근데 가처분 바로 가처분은 나오죠. 금방 나와요. 이번 주말에 바로 나오죠. 맞아요. 늦어도 한 달, 네. 한두 달 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슈가 살아 있을 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져버리면은 네. 상당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전 법무부 장관인데 네. 예.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죠. 했냐 저희 이러면서 명분이 더 체면을 줄어들고 구기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로만 이렇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덕수 선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23년 선고 받았잖아요. 15년 구형 받았을 때 너무 아쉽다 했는데 23년 선고 받았을 때 실시간으로 들으셨죠? 예,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아, 어떠셨어요? 매우 놀랐어요, 진짜. 그쵸. 예. 예. 이게 반성을 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약간 보수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보수 법률가들 네, 거기 이런 젖어 쪽에서 하도 뭐 이제 뭐 경고성 계엄 2시간짜리 죽은 사람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어느샌가부터 저도 이렇게 약간 젖어들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15년 구형이면 뭐 적절하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 나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네.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망치로 강하게 깡 하고 맞아요. 깨트려 주시는 이진관 재판장님이란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 맞아. 원래 내란 죄는 이런 거였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진관 재판장이 대단하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아마 그런 보수 쪽의 주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다 받았을 텐데 네. 전혀 영향을 안 받은 맞아요. 거잖아요. 네. 와, 근데 저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법전, 법학, 법률에서 그대로 이렇게 튀어나온 판사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판사의 귀감이다. 그런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사실 그 전에 백대현 재판부에서 맞죠? 백대현 예. 재판부에서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네. 5년형을 선고했을 때 너무 맞습니다. 충격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 충격 때문인지 기대를 나도 모르게 약간 접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15년 구형인데 23년 나오는 거 딱 들으면서 그러니까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은 저 구형이 15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보수 쪽의 그런 주장, 경고성 계엄이나 죽은 사람, 다친 사람 없다라는 주장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돌파할지가 제가 관심사였거든요. 네. 뭐 실제로 보면은 12.12나 뭐 전두환 노태우 때도 네. 보면 한 3인자, 4인자 되는 사람들은 막 12년, 8년 이렇게 받았거든요. 네. 심지어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여기는 네. 그것을 근데
위로부터의 계엄은 아래로부터의 계엄, 그러니까 내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전두환 사례는 참고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걸 예. 보면서 아 대단하시다. 저는 이 판결을 들으면서 약간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고 법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예.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역사적인 판단을 좀 맞습니다.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아니 2시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그게 지가 잘해서 끝낸 게 아니라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겨우겨우 막아서 그게 2시간 만에 끝난 건데 예. 우리가 고생한 거를 왜 본인의 덕으로 갖고 가야지 본인의 이익으로 갖고 가야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기존의 법률가들이 제가 좀 잘못됐다 반성해야 될 점이 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판사들이나 법원이 법리 판단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잘 합니다. 네. 뭐 몇 가지 좀 이상한 부분이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신뢰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네, 백대환 네. 부장 판사도 법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명쾌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말씀대로 법리 판단, 즉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거는 법률적인 판단인데요. 네. 양형 얼마를 선고할 거냐라는 부분은 진짜 말씀처럼 인문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건 법률적인라기보다는 진짜 인문학적인 그 사람의 어떤 전체 인생을 판단하는 어떤 인격적 작용이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 법률가들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죠. 네. 그래서 사실 국민 정서와 굉장히 동떨어진 양형도 자주 나오는 이유가 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승관 같은 분들이 저 굉장히 귀합니다.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아래에서부터의 계엄과 위에서부터의 계엄, 내란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예. 그야말로 이 윗사람이 잘못하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이 가장 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니까 그 밑에 계몽령이니 부정선거니 다 퍼져버린 거잖아요. 정말 그 말씀을 하는데 맞아. 너무나 정확한 그렇죠. 말씀을 저렇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가진 자, 힘센 자들에 대해서 온정주의식 판결이 많다라는 네. 게 맨날 비판을 많이 받았던 그렇죠. 지점인데 저는 역사적 연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1주범,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 네.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좀 강하게 하더라도 네. 그 밑에서 부역했던 부역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봐주기식으로 넘어갔던 것이 역사적으로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일제시대 친일파라든가 일본은 물러갔지만 거기 부역했던 그렇죠. 한국인들 뭐 별다른 처벌도 안 받고 네, 그냥 잘 네. 살다 갔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전두환의 하나회에 부역했던 사람들도 뭐 한 1, 2년 살다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아마 국민들이 은연중에는 뭐 어쩔 수 있겠나 그냥 세상이 힘센 자가 들어와 가지고 하면 그냥 거기 따라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왔고 한덕수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으로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왔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잡고 진짜 그 어떤 다시는 이런 외부의 침략이나 내부로부터의 어떤 잘못된 불의에 항거하는 그런 역사적 그 의식을 기르는 데는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네. 식민지 근성이잖아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네. 그런 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부역자들도 엄벌해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그런 기준을 새롭게 세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 근데 이 구형을 15년 했는데 네. 23년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항소를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원래 사실은 항소 사유가 아니죠. 이렇게 구형량보다 더 높게 양형만 나왔으니까. 놓고 보면은 검찰의 항소 사유는 원칙적으로는 아니죠. 네, 절반 이상 나오면 안 하니까요. 그렇죠. 원래. 네네. 예, 그렇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특수한 재판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무죄 부분이 뭐 전혀 납득 불가능한 그런 건 아니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거든요. 네. 예. 어떤 부분 무죄 나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가 무죄가 나왔어요. 음. 그 예를 들면은 저기 그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문에 이제 국무위원들이 작성한 거. 서명한 네, 거, 네, 네. 그걸 한덕수가 이제 강희구 실장한테 얘기해갖고 만들어 놓고 그걸 강희구 실장이 서랍에 이제 보관을 네, 하고 네. 있다가 없애버렸다는 네.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문서 행사죄는 무슨 담당자한테 줘가지고 뭐 어디 이렇게 공시를 하거나 네. 아니면 대장 같은데 편철을 해서 비치를 하거나 이런 게 이제 행사로 치는데 네. 서랍에 보관만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문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렇지만은 요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본 게 한덕수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걸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무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 부속실장이 보관한 것은 부속실장은 문서 수발을 하는 게 본연의 업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보관을 하고 있으면 그건 언제든지 그 정식 개통을 통해 가지고 행안부나 이런 데 네, 가지고 네, 처리될 네.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본인의 임무 자체가 문서 수발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행사다. 공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네. 예. 누가 보여달라면 언제든지 보여줄 수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그럴 그렇기 상태이기 때문에 때문에. 문서의 어떤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만한 상태에 놓여졌다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항소해서 바로잡을 여지가 있다. 이게 윤석열과도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공범으로 사실 되어 있는 거죠. 윤석열도 그렇고 저 백대현 재판장 때도 그 그렇게 부분이 무죄가 나왔거든요. 나왔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네요. 항소를 할 만하고요. 한번 다퉈볼 만하네요. 그리고 양형 부분에 대해서 네. 특검도 반성을 할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번 판결을 통해서 특검도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반성을 하면 자기 의견이 바뀌겠죠. 그래 네. 이건 엄벌을 해야 되는 게 그렇지. 맞아 네. 라고 해서 자기 입장이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쪽으로 바뀌면 네. 이건 항소를 해야죠. 네, 특검 네.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무죄 나온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25년에서 30년을 선고해달라. 네. 저는 왜냐하면 23년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 왜 23년일까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궁금했어요. 궁금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이건 한 25년이 적당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무죄 부분, 그거 빠져가지고. 네, 그거 무죄가 나오니까 2년 정도 빼주지 뭐. 네. 이래서 23년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1심 재판부의 형량을 존중하면서 네. 거기에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다퉈본다 해서 25년을 그렇죠. 구형을 네, 하고 25년 아니면 이제 네. 반성을 조금 더 내란 특검이 하면 이제 한 해가지고 30년 30년. 구형 정도를 하는 쪽으로 항소를 할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28일에는 수요일이죠. 수요일에는 V0 김건희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가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인데요. 특검은 총 또 15년을 구형을 했어요. 이번에 선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은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란죄는 또 아니고 이게 전부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일단은 돈 받고 금품을 받은 네. 그런 것들인데 크게 주가 조작은 한 15년 전쯤의 범죄고요. 그리고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랑 알선수재가 있는데 그거는 대통령 재임 중의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나 그런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이런 걸 받으면 사실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엄히 처벌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알선수재는 형량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법정형이 다 5년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는 7년 6개월 이상 넘어가기가 힘들고 네. 근데 주가 조작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최대 4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긴 한데 네. 15년 전 범죄잖아요. 근데 그렇죠. 15년 전의 양형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상당히 좀 낮아요. 네, 낮아요. 예, 그래가지고 보통은 한 7, 8년 정도 구형이 7, 8년 정도인 셈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15년 구형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주가 조작은 뭐 대통령 임기 이전에 훨씬 이전의 범행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형법 51조에 보면은 양형의 기준에 네.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에 포함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뒤에 진심으로 반성을 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반성을 안 하느냐, 아니면 어. 심지어 범행을 계속 은폐하기 하는가? 위해서 그렇죠. 네, 은폐하고. 계속하거나 네.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많이 했느냐.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는 은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심지어 가중사유죠. 가중사유. 그 은폐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통령의 권력까지 네. 이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가중사유 중에서도 이건 최대 가중사유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엄벌이 필요하고 정치자금법이랑 알선수재도 대통령 재임 중에 받은 것이고 네, 네. 사실상 뭐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었을 뿐이지 사실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네.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받은 것과 거의 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네.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징역 15년 구형도 약하다. 음. 네, 거의 15년 그냥 딱 선고를 이건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재판부도 아마 최소 10년 이상은 최소 10년 이상. 선고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아니 김건희도 지금 이제 한덕수 선고라든지 이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약간 신경이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겠죠. 근데 처음에 아마 윤석열의 체포방해 이 선고를 봤을 때는 아 그래 5년 뚝 떨어지는구나 생각을 했다가 한덕수 선고 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으니 네. 본인은 이미 포기를 한 것 같아 보이게 합니다. 네. 예, 맘대로 해라 막 이렇게 네. 하는 것 같은데 김건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형 기준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네. 나 한 7, 8년 정도 살고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못해도 중간에 가석방 한번 받고 예, 막 이러면서 그러다 정권 혹시 바뀌면은 또 바뀌면 사면도 사면 받을 수도 받고. 있고 네. 그러니까 난 적어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한덕수가 23년 선고됐다는 거를 들으면 상당히 절망적일 충격일 것 것이다.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뭐 재판부가 뭐 여전히 자기를 봐줄 것이다. 정권이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계속 품고 있는 것 같은데 기대를 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있을수록 이게 나중에 저 실망감과 더 커질 절망이 것이다. 이제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네. 네. 본인이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받아들이고 죄값을 치러야죠. 그러니까요. 네,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절대 모습들이 그럴 참 것 같진 않네요. 근데 맞습니다. 이것도 지켜봐야 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28일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또 1심 선고 예. 예정입니다. 통일교 특검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이것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예. 있는 부분인데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제기를 했었던 최혜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에 네. 대해서 정치적으로 그거를 막 이제 반박을 하면서 저를 공격했던 분이시기도 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겠네 선고에 결과가.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것도 근데 사실은 법정형이 좀 낮아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 이거 형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안 높이는 건가요? 예, 뇌물죄는 그 뇌물죄도 사실 5년 이하 징역이기는 한데요. 네. 근데 3천만 원을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가중이 특가법으로, 되거든요. 네, 특가법으로 네. 가면서 그러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네, 있게 돼 있는데 그렇죠.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는 기본 범죄가 5년 이하인데 네. 뭐 금액이 얼마나 높아지든 다 그런 그냥 가중 5년 규정이 이하구나. 없어요. 네. 뭐 10억을 받든 100억을 받아도 다 5년 이하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권성동 의원이 지금 한 1억 원을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뇌물이었으면은 이게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에 네. 해당을 하지만 이게 정치자금법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인 겁니다. 아니 이거 뇌물로 기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대가성을 입증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예, 아마 국회의원 직과의 어떤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조금 약하다. 왜냐하면 선거나 뭐 이런 걸 관련돼서 준 그럴 거기 수 있겠네요. 때문에 예. 그런 건데 사실은 선거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자금이 오가는 게 제가 보기에 더 클 것 같은데 형이 그러니까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아무리 본인들 국회의원들의 자기들을 향한 법이더라도 전향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5년 이하고 그래서 구형도 4년이 됐는데요. 네. 예, 뭐 그 정도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합니다. 3년 4년. 3년 4년 정도. 자 그리고 또 신천지와 국민의힘 관련해서도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신천지에서 고양시로 대거 위장 전입을 시킨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정당에 가입시켰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 정교 유착 의혹이 갈수록 계속 뭐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뭐 사실은 이제 뭐 이만희 교주, 네. 이제 이만희 씨가 그 이재명 옛날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렇게 막 방역 수칙 위반 이런 걸로 네. 아예 홍역을 치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한편 반면에는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하고 두 네. 번이나 두 번이나 안 거부를 하고. 했어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하라고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만희 입장에서는 윤석열한테 굉장히 고마웠을 것이고 그렇죠. 빚을 졌죠. 이재명 도지사한테는 무슨 악감정. 이제 굉장한 악감정, 분노를 가지고 두려움과 있을 거고. 분노, 네. 우리의 원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 입장에서도 윤석열을 도와야겠다 네네. 하고 윤석열 쪽에서도 당연히 자기들 경선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쪽수 소위 말하는 이제 당원 필요하죠. 표가 필요하니까 네네.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정당 같은 경우에 보통 사실은 경선이든 뭐 투표든 자기 표를 많이 끌어모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여러 방식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당원을 가입시키고 이렇게 위해 네. 노력을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슨 여러 가지 직능 단체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합기도 협회 뭐 아니 뭐 바둑 간호사 협회 뭐 뭐 많잖아요. 여러 미용사 가지 무슨 협회 네.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저 당원 가입도 많이 하시고 뭐 지지 선언도 하고 막 네, 하잖아요. 네, 정치 네. 과정에서. 근데 이런 것들까지는 사실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예, 예, 예. 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종교 단체가 여기에 네. 끼어든다는 것은 종교 단체도 물론 뭐 그 종교의 이익을 위해서 단순 지지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직적으로 당원에 가입을 시키고 특정 후보를 밀면서 그 당의 의사 결정 구조를 이제 본격적으로 왜곡시키는 그런 행위, 이건 이제 탈법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여기에 전입 신고 부당 그러니까 네. 위장 전입까지 포함되면은 위장 전입은 형사처벌 대상인 그렇죠. 범죄란 예, 예.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탈법 불법성이 너무 명확하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수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종교의 법인 해산 사유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네, 네.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수사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통일교는 돈을 지원하고 신천지는 사람을 지원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합수본이 이만희 구속을 계기로 해서 신천지의 정치 개입이 본격화됐다는 이제 아주 핵심 진술이죠.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확보하면서 여러 가지 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는 없어요. 사실 원래는 정치권에서는 여기서 대해서 특검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통일교 특검, 그 신천지 신천지 특검, 특검까지. 그래갖고 이제 쌍 이단 특검이라고 뭐 이렇게 불리기도 쌍 했었는데, 이단. 아, 이단. 이단 네네네. 특검.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보인 행태 갑자기 장동혁 대표가 막 단식까지 하면서 네. 뭐 근데 특검을 하라고 단식을 한 거예요. 근데 하겠다고 근데 하는데도. 여당에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하는데도.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신천지를 빼기 위한 그렇죠. 특검이라고 볼 예, 수밖에 예.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야당 의원들이나 여기서도 신천지에 대한 어떤 연루가 돼 있어서 이거 되면 우리 굉장히 큰일 난다.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천지는 정치권과 굉장히 깊게 연루가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이 언제 될지 몰라요. 계속 반대하고 뭐하고 하니까 그런 그 와중에 이제 도망갈 사람 도망가고 증거는 인멸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럴 바에는 특검 될 때까지는 그냥 경찰이랑 검찰에서 수사를 해라라고 해서 합수본을 만든 하라고 한 것이고 거죠. 그 네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맞아요. 이제 특검이 시작될 때까지 그 비는 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시기에 이제 그리고 수사를 해서 증거를 입수해 놓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무슨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사건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검으로 가기에 완전히 적합한 사건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닌데 네. 국힘에서 하도 하자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겠다라고 한 건데 안 맞습니다. 한다고 단식을 하는 게 참. 과거에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네.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부부가 연루가 연루가 되어 되어 있었잖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이걸 예.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특검을 하는 것인데 네네. 아니 뭐 신천지랑 통일교는 뭐 이게 권력자도 아니고 예. 아무 상관이 없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특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끝까지 어떤 핑계를 대면서 이제 꼬투리를 잡으면서 반대를 하면 네네. 결국 그냥 합수본 체제에서 거기서 결과가 그러다 나와버리면 수사가 그죠. 끝나버리는 예, 거죠. 기소돼버리고 이러면 뭐. 예. 그렇게 되면은 그냥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사실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조직 지원 정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어떻게 보면 돈도 지원하고 조직도 지원하고 다 사람도 한 지원하고. 거죠. 그 소위 말하는 필라테스 아 맞아요. 문건이라고. 예. 통일교 신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가입을 시킨 걸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가 이렇게 정치에 개입해갖고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거는
우리나라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예, 종교와 예.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네. 되어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종교가 정치에 끼어드는 순간 이게 그냥 단순히 뭐가 잘못되는 수준이 아니라 네, 네.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마다. 음. 왜냐면 이제 종교가 끼어들면 사람들이 이제 막 종- 학살이 일어나고. 맞습니다. 예, 종교 외국에서는. 단체의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종교 지도자를 그냥 좀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또 지배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정치랑 결합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헌법에서 이거를 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죽고 막 그런 그렇죠. 역사적 네, 사례를 우리가 네.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는 건데, 요즘에 이제 굉장히 이런 식으로 신천지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정당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도 큰 문제이고,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기성 종교, 네네. 레거시 종교라고도 부르는데, 네네. 이런 데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하는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설교를 하는데 대통령을 계속 언급하면서 이렇게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네네. 발언을 한다거나. 아니 은평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분장을 한 사람을 네. 놓고 아이들로 하여금 막 그렇죠. 때리게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동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종교의 어떤 자유를 넘어선 행태고 정치에 개입하는 거예요. 어떤 맞습니다. 초입 무렵 같은 거거든요. 네, 네, 굉장히 예, 위험하고 그리고 특히 개신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서양 역사에서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불러왔던 역사가 있어요. 네, 그런 교훈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요즘 이제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이 네. 정치에 너무 심각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벌써 시간이 다 돼서 김기현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김기현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예.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